카메라만 보면 인싸인데 완전 진짜.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 2강을 거쳤고 오늘 1강, 2강을 안 하신 분들도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1강 이스라엘의 건국과 재앙의 시작, 그리고 지난 시간에 4차례의 중동전쟁과 아랍 민족주의의 실패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에 주로 이슬람주의를 얘기할 계획인데요. 제가 원래 5강으로 예정돼 있는데 4강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를 길게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7, 8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나 제 설명이 부족하면 홍섭 동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슬람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홍섭 씨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슬람주의로 인티파다까지 쭉 넘어가는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요. 아랍 민족주의가 쇠퇴하게 됐고 그 흐름을 이슬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주의는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일정하게 세력들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랍 민족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좀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연속되는 중동전쟁이 패배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방 세계가 압박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구조 속에서도 아랍 민족주의는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아랍 정권들이 독재를 휘두르거나 인권을 말살하거나 그 와중에서 또 어쨌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쿠란만이 살 길이다. 다시 무함마드의 시대로 돌아가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우리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무함마드의 말씀 또 쿠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아랍 민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마침 부를 확장시킨 사우디가 와하비즘의 근거가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확산시켜가고 각국에서 오는 이슬람주의자들을 킹 압둘 아지즈 대학에 수용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사우디가 하나의 진지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빈라덴은 그 와중에 킹 압둘 아지즈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때 곳곳에서 넘어온 이슬람주의 학자들, 활동가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젊은 청춘의 이슬람주의자로 변신하게 되고 나중에 엄청난 테러를 발생시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슬람주의의 진지가 되게 되죠. 한편 그 이후에 4차 중동전쟁까지 벌어졌고 이걸 통해서 오일 쇼크와 자원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이 구조 내에서 아랍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쨌든 아랍 민족주의가 마지막으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각 아랍 국가들이 부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각계약진하는 기회가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슬람주의가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당시로서는 이집트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1977년에 방문하고 그 성과를 이어서 1979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고 수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 아랍 민족들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다트에 대해서 시온주의의 밥상 위에 올라간 배교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다트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당연히 이슬람주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전 아랍 지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여기에 불을 결정적으로 부었던 것이 이란 혁명. 그래서 이란 혁명이 성공하면서 호메이니가 들어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슬람 신정체제, 소위 이슬람의 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
그 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것이 중동에서 이슬람주의를 전면적으로 확장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니까 좋죠?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란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란 혁명이 시작되는데 1979년 1월 달이고 이게 호메니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이 이란 혁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이라는 나라는 아랍권이라고 하면 이란은 아랍권일까요? 아닐까요? 이란은 아랍이에요? 아니에요? 처음 오셨죠? 네. 이란은 아랍이에요? 아니에요? 아시아권인데 아랍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랍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아랍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랍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아랍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랍족이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아랍어를 쓰냐 안 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프리카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기준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이슬람 교도가 많은지 아세요? 아랍이 아니고 어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 여기는 뭐 거의 전 국민이 믿는 나라죠. 여러분 혹시 배구 좋아하시면 요즘 한국 배구 리그에 히잡 쓰고 배구하는 사람 있죠.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여성인데 메가와티라고. 어쨌든 이슬람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이슬람이 주요 종교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이슬람권은 회원국 수로 57개국이나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서방 세계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이 이슬람을 믿는 이 나라들과 나쁘게 지내는 건 국익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낸다거나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편견을 갖고 바라보거나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인 거죠. 어차피 세계가 다 뚫려 있는 이 구조 내에서 이 이슬람 세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넓은 세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넓은 세계이고, 그러면 이 중에 아랍이라고 하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의미에서 아랍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아랍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쓰는 표현이 중동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주체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왜 주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중동이라는 건 영국에서 바라볼 때 동쪽에, 그것도 중간 동쪽에 있는 거고, 우리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극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는 없는데 딱히 다른 표현을 지금 만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통칭해서 그냥 중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 이런 데는 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이고, 그래서 아랍권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랍, 중동, 이슬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를 하고 세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랍권이 아니에요. 이란의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이름이 뭐죠? 이란. 페르시아.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고 그런 나라인데요. 이란의 역사를 잠깐만 보도록 하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잔조 페르시아까지 쭉 이어지다가 640년 무슨 해예요? 마호메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무함마드가 새롭게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 이제 왕국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는데 그냥 통칭해서 이슬람 제국. 이 제국은 저 오스트리아 밑에까지 진출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 먹었던 제국입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제국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로 인정이 되면서 오스만 투르크는 거기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란이란 나라는 1501년 이후 사파비 왕조를 시작으로 페르시아 왕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이슬람의 하나의 지역으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 왕조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다 알다시피 19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부터 제국주의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영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이라고 썼네요.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일정하게 영국이 승리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먹어서 영국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닌데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그러면서도 거기 왕조를 그냥 두고 영국의 지배가 관철되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다가 1925년 팔라비 왕조, 우리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팔라비라고 하는 말보다 팔레비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울 거예요.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팔라비 왕조에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들었으면서 왕이 있고 의회가 있는 이런 나라로 하면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주로 친미 친서방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미국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미국이 가장 친한 나라가 사우디와 이란, 중동에서 이게 중요한 교두보가 됐던 나라였죠. 이런 나라에서 근데 이제 이 왕조의 친미 친서방 정책 속에서 모사데크라고 하는 총리가 들었으면서 개혁 정치를 시도하면서 팔레비 왕과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이 모사데크를 해임하게 돼요. 해임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사데크는 정말 괜찮은 총리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팔레비 왕이 쫓겨나는 구조까지 가는데 미국이 개입해서 모사데크를 처리하고 다시 팔레비를 세워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가 다시 들어서면서 다시 똑같은 통치 방식으로 가면서 1970년대에 가서 반정부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민주화 투쟁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중운동이나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1970년대에 강력하게 투쟁하고 강력하게 투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았지만 강력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구조에서 약간 돌파구가 열리는데 카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카터가 내세웠던 게 인권외교였거든요. 카터가 인권외교를 내세우면서 숨통이 트인 거예요. 너네 이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린 자식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유화 조치가 나오는데 우리 80년대 학생운동 84년, 3년 전두환의 유화 조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확 다시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워낙 때려잡다가 이렇게 때려잡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약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벌어지면서 더욱더 이게 이제 확장되죠. 이렇게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이란 문제, 인권 외교 이런 구조 속에서 카터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란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이 두 사람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죠. 카터가 없었으면 이란 혁명이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카터의 인권 외교와 중동 정책 변화를 통해서 이 이란 혁명이 성공을 하게 돼요. 호메이니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02년생, 그래서 1902년생인데 1964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그때부터 해외를 전전하게 되는데 해외를 전전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프랑스에 있게 됐는데 혁명이 난 거예요. 혁명이 나니까 이때 이제 호메이니는 원래 이란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시아파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시아파는 원래 현실 권력에 관심이 없는 편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현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함마드나 잘 믿으세요 이런 거지 이런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스타일이 시아파거든요. 원래 시아파의 기본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이게 일정하게 성공하면서 팔레비가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면 이제 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투쟁의 주체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막스주의를 주장하는 혁명 그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미국식 친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고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 있고 이걸 묶어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지금 이 구조에서 이 혁명을
틀어지고 성공시키면서 이후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호메이니밖에 없다. 그래서 호메이니를 프랑스에서 불러와요. 이게 어딨어? 이 장면이 호메이니를 공항에서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광 모든 이란 국민들에게 이 성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집권을 하면서 바로 이슬람 신정 체제를 하는 거예요. 호메니가 얘기하거든요. 현재 이란의 문제는 민주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슬람주의에 의한 신정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좋습니다. 오십시오. 실제로 된 다음에 이슬람 교리 샤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샤리아에 의한 신정 정치를 하게 돼요. 가장 먼저 대학을 폐쇄해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 없다. 그래서 아예 대학이 없어져 버려요. 이란에. 무시무시하죠. 이란에 대학을 없애버려요. 두 번째로 여성들은 무조건 우리 작년에 그 사건을 봤습니다만 무조건 히잡을 차용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서구 문물이라고 얘기되는 현대식 문물 예를 들면 테레비 무슨 서양의 음악 이런 것들이 일체 금지돼요. 이러면서 신정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신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어쨌든 지구상의 이슬람 제국 이후에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현대식 국가, 현대의 첫 번째 국가로 이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혁명과 관련된 얘기, 중동에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얼마나 심하게 불었겠어요. 다들 독재 권력에 신음하고 있는 아랍 민중들 입장에서 다 이슬람교를 또 믿는 사람들이고 이 구조에서 이란 혁명은 중동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되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서방에게 계속 짓눌려 왔고 우리의 희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통스러워하던 민중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변의 국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사우디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저걸 차단하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라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라크라는 나라는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예요. 종교적으로 같은 이슬람인데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이거든요. 근데 정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정권은 순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시아파의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다수인 시아파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이라크는 또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독재 국가이고 인권에 대한 침해하고 아랍 민중들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을지 모른다. 이 혁명을 중동에 부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란 혁명은 굉장히 중동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을 얘기해야 되지만 중동과 아랍 역사 전체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은 큰 통찰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왕 투자하는 김에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너무 피곤하셨는데 오늘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슬람주의가 이란 혁명을 이후로 어떻게 확산돼 가고 이슬람주의는 중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갑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중동 지역 국가의 시아파 수니파 비율인데요. 대체적으로 수니파가 85% 정도 되고 시아파가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란은 전체가 거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89%가 시아파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시아파가 많은 나라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사파비 왕조가 그 왕조가 들었을 때 그 왕조의 종교가 그 가문의 종교가 시아파였고 그렇게 해서 집권해서 왕조를 세운 다음에 수니파들을 모두 척결하고 그 나라 자체를 시아파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쭉 시아파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수니와 시아의 분리는 무함마드 사후의 후계 문제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서 학교 다닌 사람은 마호메트라고 흔히 부르는 무함마드가 죽었어요.
어쨌든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무함마드가 죽은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후계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후계 문제를 누가 후계자가 돼야 되냐? 누가? 한쪽은 혈족이 해야 된다. 백두혈통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백두혈통이 해야 된다. 한쪽은 그게 아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혈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파가 형성되면서 싸움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후계자를 위한 원로회의 막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최종 결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자 사위가 알리라는 사람이었고, 사실상 무함마드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이 아부 바크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부 바크르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알리는 좀 속상했지만, 어쨌든 다 결정한 거고, 이 구조에서 승복을 해요. 승복을 해서, 일단 아부 바크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슬람 제국에 이것이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흔히 우리는 그걸 칼리파라고 부르는데요. 이슬람 제국의 대장을 칼리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2대 칼리파로 아부 바크르가 들어오고, 3대 이렇게 넘어가다가 3대가 살해당하면서 4대를 또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다가 4대를 알리로 다시 해요. 혈족을. 그러니까 단순히 혈족이기도 하지만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알리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알리를 세웠는데, 그래서 원래 승계하지 못했던 알리가 샀다가 알리가 죽자 또 후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승계를 했는데, 이미 이슬람 제국 전체는 사실상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소위 아부바크르와 같은 능력 있는 집단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알리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우리 가끔 북한 얘기할 때 김정일까지는 이해하는데 김정은은 이해 못하겠다, 이런 거와 약간 비슷한 것일 수 있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인정 못한다라고 해서 전쟁이 붙게 돼요. 인정 못해 라고 해서 전쟁이 붙게 되고,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완전히 끝장날 판에 알리가 선언해요. 내가 안 할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알리의 아들 알리가 내가 안 할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권을 하게 되죠. 아부바크르와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능력 있는 집단 그룹이 혈족이 아닌 그룹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믿던 세력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무함마드의 혈족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리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시아트 알리라고 하는 그룹이 형성되고, 이 말의 줄임이 시아파가 된 거예요.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알리가 그걸 그만두고 물러섰지만 우리는 어쨌든 알리가 칼리파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그 그룹, 소위 말하면 집권 세력,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세력, 여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중동권에 수니파가 많은 이유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권력, 핵심, 이런 것들을 장악해왔던 그룹이 결국 중동 전체를 쭉 장악해온 거고, 시아파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속 권력에 관심이 없고, 신앙이나 제대로 갖추고 열심히 믿고 영적 활동에 더 중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아파는 아무래도 현실 권력과 조금 떨어져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전역의 지배 세력은 누가 됐다고요? 수니파가 된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시아와 수니의 교리상의 차이는 뭐냐? 그거는 홍섭 동지한테 물어보도록 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슬람 세속 권력보다는 영적인 삶에 세속 권력을 통한 이슬람 신정체제와 칼리파 중심의 이슬람 제국을 계속 건설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 보면 전체 무슬림이 85%고, 지금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예멘 정도이고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수니파가 다수이지만 시아파가 장기 집권하는, 여러분 시리아 내전 때 아사드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수니파가 다수이지만 집권은 시아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라크는 반대했어요. 이라크는 오히려 이 시아파가 다수이나 수니파인 후세인이 집권하고 있었대요.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기억하시죠? 죽은 사람. 후세인이 수니파로 소수파가 집권하고 있던 나라인데 나중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한테 패하고 나서 수니파를 쳐내고 시아파를 일단 친미 시아파 정권이 이라크 정권입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박살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런 거다. 둘 사이는 엄청 안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고 무슨 뭐 기독교도나 무슨 유대교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앙심보다도 이들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 권력 투쟁의 수백 년의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학살하고 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서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시아와 순니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에 중동은 어떻게 됐을까? 이때부터 전 아랍에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우디의 메카 카바 사원이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해서 점거돼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메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포교를 시작한 곳이고 나중에 거기서 쫓겨서 어디로 가요?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거를 헤지라라고 하잖아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다고 해서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메카 사원이 점거됐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사우디라고 하는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슬람주의로 무장한 과격한 급진파들이 메카 사원을 점거하게 돼요. 굉장한 사건이죠.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 미 대사관이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방화가 되는, 그러면서 이란 혁명에서 시작한 이 사건이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제는 이슬람주의로 무장한 신정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성전을 수행해야 된다. 서방 모두에 대해서 칼을 들고 그걸 지하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지하디스트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죠. 특히 이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는 호메이니가 들어섰지만 아직은 취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침 미국으로 망명했던 팔라비 왕이 미국으로 신병치료차, 중동 사우디에 있다가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가거든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악독한 왕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래서 미 대사관을 점거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반미 기류가 전 이란에 확산되고, 그래서 신정 정치가 흔들거릴 여지가 없이 이 사건으로 어쨌든 호메이니의 권력 기반은 훨씬 더 강력해지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아르고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건에 이때 억류돼 있던 444일인가 억류돼 있었어요. 아예 나오질 못한 거죠. 444일 동안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의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해내는 작전, 이 작전이 아르고라고 하는 영화예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슬람주의가 점점 확장되던 판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다 79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9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슬람주의는 79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중동 전체에 확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이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슬람주의를 하려면 소련이 아프간을 이게 왜 자꾸 잘 안 맞지?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것은 197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 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잠깐 보시면 여기 있는 나라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시아, 중동, 뭐 이쪽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이쪽 그다음에 요 옛날에 중앙소련, 중앙아시아 여기까지 보면 정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정 가운데 있는 나라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갔냐 때문에 초기에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아주 세게 붙었죠. 그래서 이것을 세계사 시간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쟁탈전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실크로드도 통과하고 여기서 일로 가려면 아프가니스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또 러시아가 내려오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뭐 이래저래 왕조를 거쳐오고 이렇게 하다가 소련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로 가게 되고 이 구조에서 그냥 제 얘기를 들으세요. 1978년에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친소 정권이 1978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식 국가, 그 전까지 왕조였는데 현대식 국가, 근대화된 국가, 개혁 이런 걸 들고 나와요. 사회주의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이 사회주의 개혁을 시작하다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여자들은 학교 못 간다. 이게 있죠. 뭐 예를 들면 혼인 지참금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문맹 퇴치, 혼인 지참금 제도 폐지, 이슬람 율법에 의한 통치 반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정부인 친소 정부가 밀어붙이게 돼요. 어디랑 충돌이 발생하죠? 이슬람주의자들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주의자들 모두하고 충돌이 벌어지고 이들이 이 친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군을 구성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친소 정부,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저거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누굴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슬람 세력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도와주고 있던 와중에 이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친소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다시 소련이 원하는 정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프간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1979년 12월 25일입니다.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단순히 이슬람 반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슬람의 민중들이 들고 일었으면서 소련에 대한 반대 투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소련이 들어와서 어쨌든 뭐 게임이 안 되죠. 전쟁해봐야 뭐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소련 탱크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프간이 무슨 실력 있다고 소련하고 붙어가지고 전쟁해서 이기겠어요. 그야말로 질풍노도로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수도까지 점령을 하고 상황 끝 해서 친소 정부를 세우고 물러날 수는 없죠. 당분간 이걸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당분간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1979년 12월 25일 날 들어와서 1989년에 철수합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이슬람 반군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빨치산이 있었던 이유는 개발이 덜 돼서 빨치산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총 들고 혁명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 그야말로 곳곳에 토굴이 있고 땅굴이 있고 뭐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 반군들이 곳곳에 계곡에 막 이런데 진을 치고 전쟁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어려운 전쟁이 뭐예요? 게릴라전이거든요. 이게 그냥 힘 대 힘으로 붙으면 뭐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일단 점령한 건 카불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권만 세웠을 뿐이지 실제로 곳곳에 이슬람 세력과 또 다른 민족들,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 다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소련의 패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소련 패망, 여기 뭐 예산을 엄청 튀어잡고, 가뜩이나 소련 내부도 시끌시끌한데 이거 지키느라고 온갖 예산과 재정을 투여하면서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해요. 마치 미국이 어떻게 돼요? 베트남에서 발도 못 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 딱 들어왔을 때 미국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슬람 반군들을 철저하게 도와줘서, 그러니까 미 국무부 보고서에 정확히 써 있어요.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들자.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써요.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소련의 베트남이 되고 치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고 철수한 지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남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그 10년 동안 누가 가요? 거기를. 전 중동에서 우리 이슬람 민족의 형제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갑시다. 마치 스페인 내전에 누가 쳐들어가듯이
국제여단이 가듯이 그래가지고 프랑코로부터 민주정부를 지켜야 된다라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원병이 가듯이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이 전투에, 반소 전투에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슬람 전사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자헤딘이라고 부른 겁니다. 무자헤딘. 그래서 무자헤딘들이 여기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소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가뜩이나 이슬람주의가 확산되는 구조 속에서 이 소위 서방, 소련도 서방이라고 보면 서방, 저쪽에 있는 놈들이 우리 이슬람 제국,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우습게 보고 깔아뭉개려고 한다. 모든 아랍 민족들이여 각성하자. 이슬람을 믿는 모든 신도들이여 각성하자. 이렇게 하면서 힘을 모아가는 결정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같이 79년에 벌어진 일인데 앞에 이란 혁명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종결되는 1979년은 중동의 이슬람주의가 확산되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이 이후로 중동 지역 분쟁의 성격이 크게 변해요. 이 소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전에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은 아랍 대 서방의 이스라엘 반외세 투쟁, 아랍 한 편 먹고 서방 더하기 이스라엘로 한 편 먹어서 붙는 전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소련이 중동을 놓고 다투는 정도의 모양새였는데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서 독재 정권 대 민주화 투쟁, 종교 분쟁,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 분쟁, 중동의 아랍 국가들끼리의 싸움, 중동 국가 사이의 국가 분쟁, 다수민족 대 소수민족 분쟁,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분쟁, 순위 대 시아의 종파 분쟁, 이렇게 이후 중동 지역 분쟁은 엄청난 중층적인 구조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 싸움의 진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주의는 요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슬람주의를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팔레스타인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더라도 이슬람주의는 대신에 여기 이 한 페이지의 설명이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중동의 이슬람주의가 어떻게 융성했다가 쇠퇴하는지를 요 한 장의 PPT 종이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전이 벌어지고 소련이 굴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그럼 바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친미 정부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군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떠날 때 친소 정부가 물론 존재했고 소련은 이걸 도와주겠다고 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물러나더라도 절대 너네 버리지 않아. 미국이 베트남 나오면서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저거 곧바로 무너지겠구만. 근데 뜻밖의 상당한 정도를 버티게 됩니다. 상당한 정도를 버티게 되고 그래서 이 89년에 물러났지만 친소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군과 전쟁을 치러내면서 이슬람 반군과 이 교전을 계속하게 돼요. 이때 이제 빈 라덴이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 이슬람 반군을 지원하죠. 빈 라덴은 오일 쇼크를 통해서 석유가 자원민족주의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우디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떼돈을 벌고 할 때 우리로 말하면 유수한 건설회사, 우리로 말하면 우리 건설은 어디가 제일 큰가? 현대건설이든 어디든 어쨌든 그 그룹의 아들이에요. 그 그룹의 아들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다가 이슬람주의의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으로 여길 때려 박아요. 엄청나게 지원을 하다가 어쩌다가 그래도 한번 가서 봐야지 하고 가서 봤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시체말로 은혜 받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돼요. 돈뿐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전투는 하지 않더라도 이슬람 반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이슬람 내전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구조 내에서 일정하게 이제 친소 정부가 밀리기 시작하고 이슬람 반군들이 승세를 굳혀가기 시작하니까 같은 반군이라도 세력이 달랐거든요. 거기까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크족과 파슈툰족이 있는데, 파슈툰족이 주종족이에요. 주민족인데, 파슈툰족과 타지크족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같이 이슬람주의를 일정하게 무장은 했습니다만, 타지크족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강했고, 파슈툰족은 이슬람주의적인 관점이 훨씬 강했는데,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싸우다가, 기본적으로 저 정부가 무너질 때쯤 되니까,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권력을 내가 잡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이때 빈라덴이 여기 이 중동에서 온 이 무자헤딘들이 엄청나게 실망해요. 이것들이 도대체 권력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뭘 하지 않고, 그러면서 빈라덴이 여기를 떠나요. 떠나면서 나는 여기 이슬람 신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같은 이슬람교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우디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우디로 돌아가기 전에 알카에다라는 것을 여기서 결성을 하게 돼요. 결성을 해서, 카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빈라덴이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을 모아서 점차 중심적인 세력이 되니까 빈라덴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내게 되고, 이 모아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이제 영어로 베이스라고 불렀어요. 기반, 토대. 뭐의 기반과 토대예요? 이슬람주의 신정 정치를 만들어가는 기반과 토대가 되자 우리가. 베이스인데, 알카에다가 아랍어로 카에다가 베이스예요. 기반, 토대 이런 뜻이거든요. 알카에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세계를 상대로 한 지하드와 성전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카에다를 만들고, 그러나 이슬람 반군들끼리 서로 교전하는 걸 보면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우디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 전혀 새로운 그래서 일단은 타지크족 중심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고 나서도 내전은 계속되고 있을 때, 이때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탈레반은 보통 명사예요. 학생이란 뜻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 신학생인데, 우리도 교회 신학생들이 신학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학생도 하면서 교회에서 뭣도 해요? 교육전도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꼭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각 지역의 종교적인 리더 역할이자 젊은 청년들이자 또는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 이게 이제 원래는 탈레반인데, 이게 세력을 쫙 확장시키면서 요 블록, 탈레반 블록이 가장 큰 블록으로 크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아주 원론적인 이슬람주의의 이 교조적인 이슬람주의를 신봉하는 탈레반 블록이 1996년에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에 소련이 물러나고 내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7년 만인 1996년에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프간 사태는 일단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1996년부터 우린 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때부터 학교도 없어져, 여성들 학교도 못 가, 여자가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하고 반드시 같이 다녀야 돼. 그야말로 쿠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서 돼 있고, 그들의 이 소위 이 종교청 뭐라고 돼 있더라 정확하게. 하여튼 종교 생활을 총관장하는 부서, 장관 있는 그 부서에 간판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탈레반 정부의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홍석동지?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다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성은 개나 줘버려라. 이성은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합리적인 이성 같은 건 그건 서양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교리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구조 속에서 탈레반 정부는 1996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프간 얘기를 조금 앞에까지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졌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라크는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아주 비상이 걸린 거예요. 원래 이란과 이라크는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 금강이든 뭐 수로가 하나 흐르는데 샤트 아람 수로라는 건데 이 수로가 굉장히 유용한 수로인데 이 수로라고 하는 게 무슨 또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국경선은 수로의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왜냐하면 수로는 보통 뭘 싣고 가요? 엄청난 화물선들이 다니는 데인데 화물선 수송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권인데 이 수로의 왼쪽 편이냐 오른쪽 편이냐라고 하는 게 맨날 문제거리가 돼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나라인데다가 페르시아인들과 아랍인들이라고 하는 종족적 특성도 다른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에서 이라크의 후세인은 매우 당황스러워한 거죠. 이 혁명을 차단해야 되겠다. 사우디가 옆에 있다가 야, 너네 우리 순위파들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저거 확산되면 안 되니까 너네 전쟁하면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중동 국가들의 이심전심으로 이라크를 밀어붙이고 있었고 이라크는 또한 우리가 아랍의 맹주를 해야 되겠다. 이라크가 잘 나갈 때거든요. 잘 나가고 이란이 마침 혼란스럽고 혁명 이후에 혼란스러우니 이때 전쟁을 해서 혁명도 차단하고 이 지역의 맹주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벌어진 전쟁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8년간 가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란은 종교심이라도 버텼지만 이라크는 이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8년 동안 전쟁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구조 내에서 국내 정치는 혼란스럽게 되고 이러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권력의 위협적인 요인들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는 안 되다가 전쟁하느라고 돈을 빌렸는데 사우디에서 너네 돈 왜 안 갚아? 자꾸 이러니까 이제 야마가 도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이 이란 혁명이 차단됐어, 이 새끼들아. 근데 무슨 돈 내놓으라고, 이것들이 진짜,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 쿠웨이트는 석유를 펑펑하면서 엄청 잘 살아. 이것들이 진짜 우리 때문에 잘 사는 줄도 모르고 막, 거기다가 쿠웨이트하고 유전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유전에서 쿠웨이트가 석유를 빼간다. 그 원래 우리 유전인데, 너네가 왜 여기서 석유를 슬슬 도적질해 가냐? 쿠웨이트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있건 없건 새끼들아 돈 내놔 해가지고 배상금을 요구한 거예요. 안 하면 우린 너네하고 전쟁하겠어. 이러니까 배상금을 100을 요구했는데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들어주자 해서 90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90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려고 아예 이제 작심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 1990년입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내친 김에 사우디까지 간다. 저 사우디 나쁜 새끼들 빚 받으려고 우리한테 우리가 지네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 타전한 거죠. 쿠웨이트가 이미 점령됐고 저렇게 가만 놔두면 후세인 저거 감당할 수가 없다. 도와달라. 오랜 중동의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 사우디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미국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저것들을 손 한번 봐주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미군도 진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우디의 군사기지를 좀 빌려줘.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우디의 협력하에 걸프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쥐약이었어요. 아랍의 모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왜? 아랍 땅에 미국 놈들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우디라고 하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그 땅에 미국 놈이 진주한다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저 사우디 저것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주의는 또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계속 생겨나요. 빈라덴은 돌아가가지고 뭐 엄청 부자인데다가 친하니까 왕한테 왕정과 그 왕자들 불러놓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아프간에서 이슬람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시비를 계속 거는 거죠. 저 새끼 저거 못마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빈라덴이 못마땅하고 어쨌든 지금 이라크로부터 사우디가 위기에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걸프전이 그렇게 수용이 된 거죠. 빈라덴은 계속 귀찮게 굴으니까
수단으로 추방된 건지 자의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단으로 가버려요. 수단이란 나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91년 수단으로 가고 이때 결성됐던 알카에다 그 이후로 1991년 이후로 전 세계적인 테러를 이때부터 알카에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92년에 예멘의 아덴 호텔 테러가 첫 번째 테러였어요. 알카에다가 벌어진 첫 번째 테러이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잘하고 있다. 맞아.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알카에다가 직접 하는 것. 그 다음에 흔히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라는 게 있어요. 외로운 늑대로 살다가 그걸 이제 아예 공식 이름이 영어로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도 없는데 폭탄 들고 들어가서 자폭을 하거나 뭐 어딜 이런 테러들이 곳곳에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때 여러분들 이슬람주의의 테러가 맨날 신문에 날 정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단에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빈라덴이 수단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또 수단을 불러서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수단 너네 용서 못해. 알카에다 빈라덴 저거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부담스러우니까 꼭 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갈게. 그러고서 간 데가 어디예요? 아프간으로 다시 가요. 이때 다시 돌아갈 때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하니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함락하니 많이 할 때 얘기하니까 오세요. 아프간의 영웅이신 빈라덴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탈레반의 대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탈레반 정부의 대장이 얘기하고 그러면 빈라덴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게 됩니다. 빈라덴은. 어쨌든 이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전으로 이어진 이 조건들은 이슬람주의가 또 한 번 확산되고 그 사이에 알카에다의 테러가 전 세계를 경악시키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9.11 테러까지 빚어지게 됩니다. 9.11 테러 얘기하면 재미있을 텐데 이걸 뭐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9.11 테러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빈라덴의 진두지휘하에 9.11 테러가 벌어지게 되죠. 미국이 더 이상 이 이슬람주의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면 다 때려잡으면 되는데 이건 전쟁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테러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소련이 이 철수하면서 미군 너네가 우리가 철수하니까 좋지. 너네 여기 건드리면 우리 꼴 날 거야. 너네 있잖아. 이슬람주의 저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해주거든요. KGB가 CIA에게 너네 우리 나가니까 좋지. 안 좋아. 너네 괜히 건드리지 마. 저거 건드리면 전 대책 없어. 이슬람주의. 우리가 여기 10년 동안 이슬람주의 반군하고 싸워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너네 정신 차려. 이렇게 경고했다는 게 보고서에 남아있어요. CIA 보고서에 남아있는데 어쨌든 소련이 얼마나 진력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그 꼴을 당하게 된 거죠. 그 꼴을 당하면서 9.11이 나니까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게 됩니다. 9.11 2001년이었죠. 2001년 9월 11일. 다 기억하시죠? 갑자기 저녁에 막 뉴스에 막 나오고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래가지고 빌딩에 막 저는 몰랐어요. 9월 11일 밤에 여러분 대부분 밤 뉴스 10시 막 이때 보셨잖아요. 그쵸? 전 몰랐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교도관이 와서 교도관이 와서 모르셨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여기 텔레비가 있냐 뭐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은 모르고 다음날 마침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9.11 하면 그 생각이 나요.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막 그날 밤부터 막 거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9.11이 벌어지면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정부에게 얘기해요. 빈라덴을 내주면 침공을 안 할 테니까 빨리 내놔라. 응? 우리가 아프간을 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아프간이 빈라덴을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네를 침공할 수밖에 없어. 하시든지 말든지 실제로 침공해서 아프간을 완전히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안 되고 탈레반들은 쫓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파키스탄 국경 너머로 가고 이 와중에 빈라덴도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라덴을 못 잡아요. 그러고서 아프간을 잡았으니까 무슨 정권을 세워야 돼요? 또 다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거죠. 2001년 친미 정권을 세워요. 그리고 이 친미 정권을 붙들고 몇 년을 있었어요? 20년을 있었던. 2021년에 철군하면서 온갖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드나 뭐 이런 그 보면 아프간에 갔다 왔던 병사, 이라크에 갔다 왔던 미군 병사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고, 막, 그것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이런 주제들의 영화가 많잖아요. 가끔 보시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거기서 아프간의 이슬람주의 반군들, 탈레반과 끊임없는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2021년에 아유, 그만 갈게. 그러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해낸 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해낸 거 없고. 지네들 힘 있다고, 해버린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당시에 미국이 아프간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한 첫날은, 하마스가 너무했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긴 어렵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는 건 진짜 나쁜 일이거든요. 근데 침략받을 만하네. 빈라덴을 내놔야지. 안 내놓으니까 그런 거지. 미국이 그래서 세계 여론이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왜냐하면 2001년이면 이 90년에 소련이 망한 이후에 이 이후에 세계는 미국 중심의 무슨 체제? 일극 체제가 된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요 9.11 테러를 빌미로 삼아서 누구를 제거해? 이라크를 끝장내자. 그때까지 계속 이라크가 가장 강한 국가였어요. 특히 반미 국가로서 가장 강한 국가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라크 걸프전을 통해서 나라를 박살낸 미국이야말로 저 새끼들, 저 나쁜 새끼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부시 입장에서 보면 늘 저걸 손을 봐야 되는데, 걸프전 때 그때 끝까지 추적해서 후세인을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왜 마지막에 손을 뗐지? 막 이런 아버지 부시 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라크 전쟁은 부자가 한 거예요.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을 하고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부자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사찰에 대한 거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걸었는데, 유엔도 끝까지 반대하거든요. 명분이 없다. 얘들이 계속 주장한 대량 살상무기가 있고, 9.11 테러의 배후 조종을 이라크의 후세인이 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지만, 누구도, 유엔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네스 이번에 깨졌나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세계 최대의 반전 시위가 뭐냐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집회예요. 그 정도로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2003년에. 2001년 그걸 당하고 2년 동안 벼르고 유엔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설득되든 안 되든 그냥 할 거야! 그러고 그냥 침공한 거예요. 진짜 나쁜 나라예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침공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문제는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은 큰 실수를 한 거죠. 사실 원래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 이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게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라크가 견제하는 게 컸거든요. 시아와 순니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이라크가 일정하게 견제하는 장치로 사용돼 있고 그러면서 이라크가 나름대로 강한 강대국인 측면에서 이란을 일정하게 EJ 비슷한 거였죠. 이라크가 몰락하면서 중동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해요. 소위 중동의 맹주로서 이란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최대의 위협으로 이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오만한 자세고 이 이라크 정권의 몰락, 후세인 정권의 몰락은 중동 질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들어갔다가 미국이 2011년에 2003 똑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거예요? 여기하고 양쪽에서 되지도 않는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미국, 이라크와 아프간 양쪽에서 이 전선을 다 유지해야 돼.
다 미군들이 거기 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철군해라, 이제 고마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고마하자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트럼프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해외에 침략해서 우리 군비 갖다 쓰지 않고, 그리고 필요하면 돈 내. 너 한국 너네들도 이제 다 철군시킬 거야.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공감을 받는 것은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국민이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도대체 우리 자식들 거기다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여기도 친미 시아 정권, 원래 후세인은 순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수파인 시아 정권이 들어서게 했지만 힘이 약하죠. 그리고 시아든 순위든 이라크는 이제 상당히 약소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는 차이에 아랍 민주화 투쟁이 요게 미국이 철군하는 요 시기와 거의 맞물리면서 2010년 튀니지에서 민주화 투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소련 철군 이후에 중동의 전쟁의 양상은 엄청나게 바뀌었고 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 분쟁의 양상은 아랍에서는 없었던 분쟁이에요. 아랍 민주화 투쟁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었거든요. 민중들에 의한 이슬람주의의 반란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자유권 투쟁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거의 처음 있는 대중적인 투쟁이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로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그 정권들이 대부분 어떤 정권이에요? 30년 이상 집권한 거예요. 시리아 같으면 1970년에 하페즈 아사드 대통령이 1970년에 집권해요. 그리고 2000년에 죽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요? 그 아들인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해먹어. 그러니까 무려 53년을, 하긴 뭐 북한도 있긴 있구나. 어쨌든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아버지 30년 하고 지금 아들이 23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시리아 내전이 붙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엔 민주화 투쟁으로 붙었는데 이 민주화 투쟁의 양상이 붙는 와중에 이 알카에다의 이라크 전쟁 시기에 알카에다의 내부에서 미군들과 싸우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자생적인 그룹이 우리 알카에다에 가입할게요. 이라크 지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돼요. 그리고 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 시리아로 넘어가서 하려고 할 때 시리아 민주화 투쟁이 생겨난 거예요. 이 혼란기를 통해서 이슬람주의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주의는 굉장히 아랍 민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분쟁은 무함마드의 말씀을 안 듣는 거고, 저 미국과 같은 서방 놈들이 우리 막 이런 거죠. 옛 이슬람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아랍 민중들에게 주는 효과가 큰 거죠. 그러면서 이 세력이 확장돼서 이라크의 알카에다 지부와 이라크 알카에다 지부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확장시켰던 또 하나의 지부를 합쳐요. 시리아 내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합쳐진 게 뭐예요? 그렇게 합쳐진 게 그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IS. 그렇게 해서 이 IS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로 출발해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이라크, 시리아의 한 3분의 2, 이라크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동에서 제일 큰 나라가 IS가 만든 나라예요. 나라를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름도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무장단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슬람주의가 하나의 거대한 나라. 그래서 이제 그 꿈이 뭐예요? 옛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슬람 국가이죠. 이렇게 2013년에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고 시리아 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조 속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시리아 내전. 처음에 민주화 투쟁으로 시작했어.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장단체들이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사드를 상대로 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원래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 이라크 정권을 민주적인 정부로 만들렸다고 시작했는데 다른 그룹은 아사드에 대응하긴 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이라크와 시리아를 묶는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슬람 국가를. 이러면서
이게 같은 편이 어딘지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군대하고 싸우기 시작해. 소위 시민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외세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란이 개입하고 또는 무슨 뭐 소련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 이러면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 없어. 미국이 개입했어. 미국은 이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려면 어디를 지지해야 돼요? IS를 도와줘야 돼. 왜? IS가 아사드를 물러. 근데 미국은 또 아사드를 깨. IS를 깨. 이건 알카에다고 이 새끼들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전쟁인지 모를 정도의 엉망진창이 된 전쟁이 된 거예요. 시리아 내.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복잡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슬람주의 제 책을 보시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 좀 하시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리아 내전인데 제가 요건 특별히 써놨어요. 쿠르드족. 들어보셨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민족의 인구수로 가장 대규모의 민족이면서 국가가 없는 나라예요. 가장 대규모의 민족인데 대략 3,300만에서 3,500만이나 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나라가 없어요. 왜? 이 민족이 요런 표시가 돼 있는 게 요런 표시가 예를 들면 쿠르드족의 인구 비율인데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시리아를 일정하게 먹고 있고 터키를 먹고 있고 이란을 먹고 있고 아르메니아를 먹고 있고 이라크를 먹고 있는 그래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이게 산악지대예요. 쿠르드족이 사는 곳이다라고 해서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누가 만들어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가 만들어줬다고? 이라크. 영국이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영국이 사우디가 그 사우드 가문이 다 해가지고 하심 가문을 물리치니까 하심 가문 너 이라크 줄게. 또 한 사람한테는 너 요르단 줄게.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민족에게 요 쿠르드족에게만 나라를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쿠르드족이 사는 데를 이렇게 찢어 발겨버리니까 인구가 3,500만이나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이라크 내에서 후세인을 향한 소수민족의 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독립시켜줘. 응? 라고 이라크 내에 쿠르드족이 요청할 거 아니에요. 소수민족이니까. 그렇게 요청하면 그러면서 안 들어주면 싸워. 그러면서 전쟁도 하고 테러도 해. 그걸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이란이 도와줄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너네가 우리가 이라크 전쟁하고 있는데 너네가 있잖아.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우리 앞잡이가 돼주면 우리가 이라크 이긴다면 너네 나라 세워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싸워. 열심히 싸웠는데 아까처럼 이라크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이라크는 어떻게 해요? 쿠르드족을 박살내는 거죠. 이렇게 불쌍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불쌍한 민족이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할 때는 미국이 또 쿠르드족을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그 후세인을 지금 쳐야 되는데 너네가 도와주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앞장서서 너네 나라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또 열심히 후세인하고 싸워. 그러니까 이렇게 쿠르드족이 가장 중동 지역의 비애가 큰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 패망 이후에 독립국가를 실패하고 서방의 영토파 3,300만이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이렇게 살아. 각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고통을 받고 중동 질서가 변동할 때마다 시련을 겪게. 이란 이라크 침공, 미국 이라크 침공, 시리아 내전,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차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요리라는 영화 봤어요? 칠판이라는 영화 봤어요? 칠판 메고 이 중동 국경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중동 영화에 가끔 보면 쿠르드족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가끔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 소위 소수민족의 문제를 특히 쿠르드족 나중에 이 쿠르드족이 그럼 시리아 내전 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기 껴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고 싸움의 대가는 뭐예요? 나라 만들어줄게. 근데 다 공수표가 되고 그래서 늘 이용만 당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쿠르드족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민족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슬람 국가까지 얘기했고, 미국이 2021년 철수했고, 아프간은 탈레반 정권에 2021년 기환하면서 정리됐고,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오기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이슬람주의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이 구조 내에서 중동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일정하게 다 정리됐죠. 시리아 내전도 정리되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슬람주의의 무장단체들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이런 것처럼 곳곳에 있어요. 여전히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는 있는 거고, 하마스도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헤즈볼라도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 이슬람주의는 얼마나 확산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정하게 잠복하거나 자연스럽게 정리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슬람주의 역사를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단순히 이슬람주의뿐만이 아니라 1979년 이후 지금까지 중동 전체의 주요한 역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훑었어요. 대충 이렇게 흐름이 잘 정리돼,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시죠? 근데, 지난주에 성실한 금자 씨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듣긴 듣는데, 들을 때는 대충 그런 건데, 너무 헷갈리고 이게 진짜 복잡해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1시간 만에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큰 흐름, 저게 대충 그런 거구나. 쿠르드족이 왜 싸우는 거구나. 이란과 이라크의 문제는 어떻구나. 이런 큰 흐름을 받으시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홍섭 씨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슬람주의가 낳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죠. 진짜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에서 유럽으로 타고 가고, 여기 이제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요. 3살 먹은 아이가 난민 배를 타고 가다가 저렇게 해안가에 떠밀려 온 거죠. 그 배가 뒤집어지고 다 죽은 조건에서 이제 이 사진이 소위 시리아 난민에 비해 난민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환기시키는데, 이 사진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올리면 바로 삭제되죠. 안 올라가지게, 너무 비참한 사진이라고 해서 안 올라가지게 되는 사진인데요. 어쨌든 이런 난민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소말리아의, 나이지리아의 다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이슬람이 있는 나라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크고 작은 무장단체와 이슬람주의를 통한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블록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걸 나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여전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는 다시 집권하면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들이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 공수표가 됐고 예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예전처럼 하고 있는 게 현재 탈레반 정부이죠. 이 구조에서 이 난민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세계적으로는 극우주의가 이 이슬람주의에 대한 반대로, 그래서 혐오, 적대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이슬람주의가 보였던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학대로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예를 들면 이슬람에 대한 혐오나 학대가 이슬람주의가 서방을 혐오하는 것처럼 거꾸로 이렇게 혐오하면서 서로 혐오하고 적대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이 구조를 극우주의자들이 파고들면서 특히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난민 문제는 곧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고 일자리의 문제로 파고들면서 곳곳에서 우파 정권들이, 우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파 정권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기 시작하죠. 이 사진 봐요. 아르헨티나인데요. 하비에르 밀레이가 이번에 대통령 됐어요. 이 사람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전기톱을 선거 유세하면서 들고 나와서 전부 쓸어버리겠다. 라는 거고, 자기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전기톱 들고 다니면서 난민이든 무슨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입장인데 당선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알게 모르게 최근에 네덜란드는 반이민 반이슬람 정당이 자유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주의가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이고요. 이게 또 세계적인 질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 내에서 미국의 중동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 가지고는 안 하겠다. 이슬람이 너무 딘 거죠. 그래서 간접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중동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의 주요 과제는 중동이 아니라 어디다. 그래서 아프간에서도 그래서 철수하고, 중동에서도 일정하게 발을 빼면서 간접적인 통제만 하고, 주 전장은 어디? 중국과의 싸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질서에 미친 영향도 큰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팔레스타인 문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앞에 그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들을 쭉 이해하시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시면 훨씬 더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아랍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이슬람주의가 등장하는 이 구조 내에서 이 소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협정, 수교,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기로 동의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이 테이블에 피에로는 사다트도 약속을 했었거든요. 무슨 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 무슨 문제를? 팔레스타인 문제. 반드시 다루겠다.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빼먹은 게 아니라 삭제한 거죠. 삭제하고 전에 시나이 반도만 다시 찾아가면서 좌절감이 엄청 컸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랍 민족주의의 쇠퇴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가 일정하게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조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결정적인 타격이 됐던 레바논 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한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레바논 내 모든 정파가 참여하고 피에로도 참여한 구조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국이 한편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을 하고 미국도 참전하고 같은 무슬림이지만 시아파와 순니파가 붙고 무슬림들이 피에로에 대해 테러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또 피에로의 본부를 폭격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샤브라 사틸라 학살이라고 하는 이 학살을 자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탄생하게 되고 이 구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피에로 본부가 티니지로 이동하게 됐다. 1982년에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오랜 기간 침체를 맞이하게 되고 아라파트 이 일정하게 이 평화를 공존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일정하게 모색해 보려고 했던 아라파트의 노력은 오히려 지도력의 위기로 나타나고 그리고 중동 전체에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운동의 흐름이 부상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잊혀진 문제가 되는 구조로 가고 피에로의 활동도 침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차 인티파다. 82년 튀니지로 간 이후에 존재감이 없던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87년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87년이 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뭐 해도 제가 5분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쉬는 거에 동의하시죠? 네. 쉬고 나면 집에 가실 분 계세요? 없죠? 워낙 재밌죠? 그죠? 네. 아님 말고. 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공동 쉬면서 세계 평화. 이쪽 최고 있어, 첫 중고. 네. 얼마 제가 우리 공동 구매할 거예요. 빨리 사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왔어요. 어쨌든 침체에 빠졌던 팔레스타인이 1987년 11월에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매번 이 정상회의를 하면 첫 번째 안건이 팔레스타인 문제였는데 최초로 87년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하위 안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아랍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82년 튀니지로 옮기고 나서 그 전까지 아랍 세계의 테러라고 하는 건 주로 피에로가 주도했던 거고 그러나 레바논을 거치면서 굉장히 폭삭 망한 구조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튀니지로 이동해서 무기력한 활동을 하다가 그 사이에 1967년
가자와 서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제 무한정의 이스라엘 점령지 정책이 되는 거죠. 1982년부터 87년까지 연평균 항의 시위가 하루 3,700건, 1년에 3,700건, 하루에 평균 10건이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전 시위도 있고 부산 시위도 있고 매일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0건씩 시위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책이 워낙 악독하니까. 그래서 1987년 12월 8일에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원래 보통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87년 항쟁은 박종철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87년 인티파다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쌓였던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분출이 되죠.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군 탱크 운반 크레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고 있던 자동차를 덮치면서 팔레스타인 4명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소년을 때려 죽였는데 무죄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겹치는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이런 물리적인 울분뿐만이 아니라, 점령지 정책 자체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드는데 장례식이 벌어졌을 때 시위로 발전하고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무자비하게 진압으로 들어오면서 그날 이후 87년 장례식 이후 전체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는 전면적인 봉기가 발생합니다. 인티파다라는 말이 아랍어로 봉기라는 뜻이에요. 봉기, 반란 이런 뜻인데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인데 보통명사가 되듯이 인티파다 하면 봉기, 반란이라고 하는 의미죠. 어쨌든 1차 인티파다가 이렇게 87년에 피에로가 무기력한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사진을 많이 보시게 돼요. 특히 소년들이 이스라엘 탱크로 맨몸으로 돌을 던지는 장면들이 이제 인티파다의 상징적인 사진들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참혹한 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책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정착촌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는 저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정착촌 하면 굉장히 평화적인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점령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박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이 땅에 들어와서 박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온주의 성명서를 보면 소수가 차지하고 있는 중심지 주변과 그 사이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목적은 이런 점령지에 또 하나의 아랍 국가가 수립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 정착촌에 의해 차단된 소수 주민들은 영토적 정치적 연속성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곳곳에 정착촌을 세우고 정착촌을 세우는 이것을 지키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뺑 둘러싸고 그러면 정착촌과 정착촌 사이를 또 왕래해야 되면 도로를 따로 내야 되고 그럼 그 도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안 지나갈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계속해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점점 땅을 넓혀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서안지구의 55%, 가자지구의 30%를 이 땅을 아예 차지하게 되는 거죠.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주로 어디서? 외국에서 넘어온 유대인으로서 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 되지 하는 사람 오세요 땅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런 데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스라엘군이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엄청 늘려요. 우리가 정착촌 하면 전원 마을처럼 한 10명 사는가 보다.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를. 아예.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이게 정착촌의 전경인데 이게 어디 마을입니까, 이게. 이게 하나의 도시죠.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도시들을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땅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점령지 정책. 식수와 농업용수를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의 수자원은 모두 이스라엘로 원래 여기가 사막지대고 중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르단강에서 나오는 수자원을 모두 이스라엘로 보내고 1967년 이후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우물은 팔 수 없다. 라고 이제 강제하고 그래서 점령촌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보다 19배의 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지 않는 이런 점령지 정책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종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농시키기 위해서 사냥을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누굴 죽여요? 인디언의 주식인 버팔로를 계속해서 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인디언이 못 살게 만들었던 게 미국 놈들이었어요. 초기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사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냥이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주요한 생활 수단인데 이 사냥을 죽이거나 아니면 올리브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농이 불가피하게 만들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최고의 실업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스라엘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40% 수준이고 세금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고 다시 퇴근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는데 세금은 의무적인데 사회보장 혜택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은 다 내고 어떠한 우리로 말하면 뭐 국민연금이든 뭐 의료보험이든 이런 혜택이 없는 구조가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산업은 당연히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은 아예 공업이란 개념이 없어요. 서한 지구는 조금 남아있는데 가자에는 아예 공업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품 팔레스타인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오면 가격이 높아지면 안 사고 이러다 보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서 자연스럽게 산업을 공동화시켜내고 대신에 이스라엘 상품은 싸게 팔레스타인에 넣어서 안 쓰고 못 베기게 만드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고유의 산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공업은 점령지 GDP의 15% 정도 수준이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 우리가 원료의 공급지, 상품의 수출 판로 이런 구조로 만드는 이게 이제 1967년 이후 소위 점령한 지역.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점령지에는 어떤 경우에도 뭘 할 수 없어요? 자국 주민을 박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네바 협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는 뭘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땅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 국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엔이나 이런 나라에서 결의한 거잖아요.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것.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50번이라고 그랬나? 50번 정도를 결의를 해요. 매번. 그때마다 쌩까는 거죠. 현실적으로 쌩까고 있고 오히려 정착촌을 늘리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점령지 사회정책을 전면적인 사회적인 통제, 이스라엘 군대의 폭력, 교육과 사법에 대한 통제, 언론 출판 자유 억압. 그리고 이제 뭐 전형적이죠. 늘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한번 회유해보자 해서 지방자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면 자치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응시하지 않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해봐서 알지만 결국 일제에 협력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히려 이 구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친일파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8 주민연대를 위한 마을연맹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유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 이런 구조 내에서 저항투쟁을 67년부터 쭉 해오고 있고 그 사이에 피에로는 밖에서 테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소요득이 없었죠. 이스라엘 정부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자지구는 이제 텔아비브의 노동 수용소이다. 가자지구는 현재 빠르게 이스라엘판 소외토로 변화되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는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 소외토라고 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위 이 흑인들의 개토 지역 같은 곳을 소외토라고 하고 우린 흑인들의 거주 지역 전체를 반투스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일 날 거다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알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점령지 정책을 이렇게 이제 펴왔던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인티파다가 벌어진 거죠. 이것은 점령지에서 벌어진 시온주의와 맞선 첫 번째 봉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잘구레한 봉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체가 들고 일어선 봉기는 이 1차 인티파다가 처음이다. 1993년에 시작돼서 1999년까지 6년 동안 인티파다가 87년부터 93년까지 1차 인티파다가 그렇게 벌어진 거죠. 점령지와 이스라엘 영토의 모든 팔레스타인이 봉기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거주하거나 이스라엘 안에 아랍인들이 얼마 산다고 그랬죠? 20% 정도가 아랍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한 20%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로 인티파다 지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스라엘 상품 불매 운동하고 봉기 1년 만에 3만 명이 투옥되고 600명이 사망한 그런 봉기였습니다. 87년에서 93년까지 공식 사망자는 1603명이고 1년 만에 600명이었는데 전체 기간을 따지면 1603명이 죽었고 이 중 17세 미만 사망자가 273명. 얘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죠. 당연히 전 아랍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죽었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하마스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슈가 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사실 그동안 관심 없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1차 인티파다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때 이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가 이 인티파다라고 하는 구조 내에서 1987년에 나타나는데요. 하마스는 이게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이 아랍어의 약자예요. 그 머리 글자만 쓴 건데 요 단어 자체가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왜 영향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87년이니까 93년이니까 79년부터 불어온 이슬람주의의 영향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무자헤딘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간에 또 많이 갔고 그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아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 역할도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래서 빈라덴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프간에서. 어쨌든 그 영향 속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됐고요. 원래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 출발했고 아메드 야신에 의해서 창립됐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한 무슬림 중에 수니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수니파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하마스는 테러 단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마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내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파타당이라고 하는 야세르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파타당이 있고 아메드 야신을 중심으로 하는 하마스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장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하나의 정치 권력이자 정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되는 건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실제로 레바논 정부의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무장단체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밑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EU 등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지만 아랍 국가는 물론이고 소련이나 이런 데는 정치 조직으로, 정당 조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테러리스트를 지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스위스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테러리스트로 지정해야 된다, 이제는. 근데 그것도 쏙 들어갔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부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당 조직으로.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1996년 오슬로 협정 이후에 첫 번째 자치정부를 수립할 때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를 책임지게 되는데요. 이게 좀, 빨리 나오는 편인데, 요 인티파다를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을 해서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자치정부를 꾸릴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93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벌어졌던 선거에 불참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 오슬로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 팔아먹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2006년 총선은 참여해서 1등을 가요. 그래서 이 자치정부를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쨌든 후에 팔레스타인 정치 조직으로 집권까지 하는 그런 일을 갖게 돼요. 어쨌든 하마스는 그렇게 탄생됐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서방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적으로 스스로 1988년 2월에 87년에 저게 생겨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이 구조 내에서 어디가 살아났겠어요? 어디가? 이 구조 내에서 잠잠하고 있던 피에로가 다시 부상하게 된 거죠. 튀니지에 있던 피에로가 우리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뭐 지들끼리 친목 모임 비슷하게 하다가 여기서 난리가 나면 만약 그런 일이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만 식민지인 이곳에서 전 국민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일제에 저항하면서 투쟁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상해 임시정부가 다시 부각돼서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피에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차 인티파다를 피에로가 다시 지도하기 시작하고 지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형식상 어쨌든 피에로가 인티파다 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기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티파다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서방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정하게 협상의 분위기가 잡혀요. 아랍 국가들은 반면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랍의 민중들이 팔레스타인이 저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같은 아랍 민족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인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자. 막 이런 분위기들이 생겨나죠. 자국민들이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는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이스라엘하고 얘기해서 이것 좀 풀어라. 안 풀면 너 미국 너네 진짜 우리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도 그동안 잊고 있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좀 정리하자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피에로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뭘 좀 해보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얘기하고 피에로와도 얘기하고 미국이 중재를 쓰면서 8.2간의 협상을 1989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에로의 한계를 넘어선 인티파다라고 하는 투쟁이 시작됐는데 점차 이 투쟁이 진행되면서 피에로의 온건한 민족주의로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면서 일정하게 동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에로 특유의 온건한 민족주의로 갇히게 되는 그런 약점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티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협상이 시작되고 한편 이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미국은 걸프전을 치러야 되고 소연방이 붕괴되고 최초의 알카에다 타르가 1992년에 나타나고 이런 구조 속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미국이 중동에서 처한 위치가 어렵겠다. 이스라엘 너네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뭔가 해결해보자.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역사하고 배웠던 것과 연동이 되는 건데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된 거죠. 미국은 석유라고 하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동에서 자기의 입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고 여기서 삐끗하면 누가 들어요? 삐끗하면 이제 이슬람주의가 더 발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아랍 국가들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체제가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세계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뭐라도 신용을 내야 되는 조건이 발생한 거죠. 이런 속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 오슬로 협정으로 가는 논의를 시작하는데 피에로는 당시에 세계 여론과 팔레스타인과 아랍 민중의 지지를 받고 각 이해 당사자의 우호적인 정치적 조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민중의 봉기를 통해서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그러니까 달궜을 때 때려라고 하는 것처럼 달궜을 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투쟁이 고조에 올랐을 때 협상이 되는 거고 이 협상의 국면을 어긋나면 사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하자. 그래서 이국가 체제를 받아들이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양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이 일정하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둘 다 갖고 있는 입장이 뭐예요? 거부주의잖아요. 절대 이 땅에 너네는 안 돼. 절대 이 땅에 너네는 안 돼. 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피에로가 이제 그 입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국가 체제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 인정하겠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인정하겠다.
인정하고 그러니 우리도 인정해라.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교섭이 시작되죠. 하마스 절대 없다. 하마스는 이제 그 입장이 여전한 거예요. 절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듣도 보도 못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옛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질래 라고 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이 땅에 유대인 국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마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마스는 강력히 반대하지만 어쨌든 피에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슬로 협정으로 가게 돼요. 한편 이스라엘은 리쿠드당과 노동당이 양대 산맥인데요. 약간 우리로 치면 민주당 정도 되는 게 노동당이고 리쿠드당 하면 지금 당 이름이 뭐예요? 국민의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우경적인데요. 처음에 이 협상이 시작할 때 수상이 이츠하크 샤미르였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굴었어요. 그러다가 요구하는 거죠. 점령촌을 계속 인정할 것. 그 다음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최소의 경찰력만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의 정규군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점령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더 심각한 건데 지금 대략 68만 정도가 서한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국가로 인정하면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가야 돼요. 68만을 어디다가 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구조가 갑자기 68만을 넣는 다 이사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령촌은 인정해라. 심지어는 이제 밑에서는 나오는 의견들이 그러면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에 우리가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요만큼을 저쪽 약간 사막지대 같은 데를 이제 지정해 준 거죠. 요만큼의 땅하고 바꾸자. 누가 바꾸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하면서 어쨌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협상의 교착은 자치정부를 거쳐 완전 독립까지 언제까지 할 거냐. 자치정부는 좋다. 일단 자치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몇 년이냐 이것 갖고 쟁점이 되고 두 번째 점령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이스라엘과의 정확한 경계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난민들을 기환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난민 기환.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와 가자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근거지가 따로 있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스라엘 땅에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자기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늘 문제가 되는 예루살렘 관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아랍인 지위까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음 화면이 뭐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고 협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꼭 해결해야 되는 피에로나 미국도 어쨌든 이 문제를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노동조합 하다 보면 어설프게 타결해놓고 그게 쟁점이 돼가지고 사실 타결한 이후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 발생하는 수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가요. 해결하지 않고 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해결을 해. 해결의 양식은 이런 거죠. 오슬로 협정을 결국 체결해요. 1993년 9월 13일. 중간에 이제 해결된 이유도 리쿠드당이 노동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간에 중재를 쓰면서 1993년 9월 13일에 해결을 해요. 협정 내용은 이스라엘과 피에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상호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77%의 땅을 인정해주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하게 하고 3단계를 거쳐 5년 후에 완전한 독립국가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충 이것만 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아까 얘기한 결정적인 문제 이건 하나도 합의를 못했어요. 하나도 합의를 못해서 이 문제는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체결되지 않은 문제는 5년의 기간 내에 서로 쌍방이 신의 성실하에 협의해서 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조약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죠. 점령촌, 난민,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는 거죠. 하마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반응을 볼까요? 체결한 이츠하크 라빈은 이제 죽음과 고통이 없는 전투가 시작됐다. 그건 바로 평화를 위한 전투이다. 이렇게 이제 멋진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싸움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의 전투가 진짜 전투이다. 평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고, 야사리 아라파트, 우리가 그 많은 피를 흘린 것은 공존하기 위해서였던 거다라고 공존을 인정하는 거죠. 빌 클린턴, 모든 평화에는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적을 우리는 앞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의미겠죠. 하마스를 창립한 아흐메드 야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책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그때 이 협약이 체결됐을 때 에드워드 사이드는 전명 상황이 지속되도록 팔레스타인이 공식적으로, 피에로가 공식적으로 동의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점령이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각의 조건들을 놓고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슬로 협정이 1993년에 체결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됐다. 뭔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을 체결한 이츠하크 라빈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 극우주의자에게 암살당하죠. 유대인 내부에서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5년 후에 독립국가, 자치정부 인정.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치권을 갖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자치정부가 있어봐야 뭐해? 그 안에 점령촌이 있고, 물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그냥, 이 골격만 놓고 보면 그것만 합의한 꼴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오슬로 협정이 체결됐는데, 이 체결된 오슬로 협정, 그 험난한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문받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되는 얘기는, 그리고 오슬로 협정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어진 현재의 조건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해법은 뭐가 있으며 이 분쟁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해보고, 조금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가급적이면 4번 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슬람주의를 좀 건너 뛴 지점도 있었는데, 4번에 할까요? 5번에 할까요? 5번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혹시 오늘 들은 것 중에 이건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네. 예.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가 예, 있는데 예. 거기 오기 전에는 걔네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살았는데 예. 영국에 살파는 그 이스라엘 애들이 나라를 세워줬다고 했잖아요. 영국 애들이 세운 건 아니고요. UN, 정해졌다.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인들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흩어져 있었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자기들이 결의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땅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자. 유대인들이 이제 글로 이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에 95%가 아랍인들이고 5%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갑자기 멀쩡히, 그때까지는 유대인하고 아랍인하고 친하게 살았어요. 너네 종교는 이슬람교, 우리는 뭐 유대교, 뭐 같이 재밌게 잘 살자. 그래서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의도를 갖고 이제 나라를 세우러 들어오니까 경계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온 거죠. 거기다가 저쪽에서 이제 홀로코스트나 이런 걸로 독일로부터 핍박받고 하니까 더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와중에 첫 번째 안 오셔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우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오스만 투르크만 물리치면 너네 나라 만들어줄게라고 따로 비밀 약속을 하고 또 아랍인들에게는 쟤들만 물리치면 여기다가 너네 나라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오스만 투르크가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두 민족이 다 야 너네 왜 안 만들어줘? 우리가 나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게 붙이고 영국은 뒤로 빠져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영국은. 부셔버려야겠다. 그렇죠. 영국은 도망가 버리면서 그걸 어디다가 넘겼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유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동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서방 세계가 이 나라들도 전부 지네 마음대로 땅 그어가지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 아랍은 나라가 원래 없었어요. 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 하나였는데 각각의 가문들에게 너네 저 오스만 물리치는데 도움 주면 나라 만들어줄게 이렇게 다 꼬셔가지고 전쟁에 끌어들인 다음엔 대책 없이 손 나자빠지고. 한민족이었는데. 예, 그렇죠. 하나의 나라 오스만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부셔버리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찬성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빈라덴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하지만 아프간 내전 기간 동안에 미국이 끊임없이 빈라덴을 도와줬잖아요. 빈라덴을 도와주면서 친소 정부를 물리쳐 달라, 무기도 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반군이라는 게 친소 정부 또는 소련군하고 싸울 때 무기력에 있어서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반군이라는 게 뭐 무기가 뭐 별게 뭐 있겠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팅어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막 반군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이슬람 반군들의 주요 무기가 다 미국 거예요. 그렇게 키워낸 사람들이 9.11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의 세력 쟁탈전, 소련을 물리치기 위한 세력 쟁탈전으로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결과적으로 유린한 꼴인 구조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종교 문제다, 뭐 무슨 문제다, 그런 것들이 눈꽃만큼씩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오늘 좀 날림으로 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게 정상인데 질문하면 9시를 넘었기 때문에 욕먹을까봐 그러는 거죠, 지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